부자의 하루 부하. 요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고민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벌어도 돈이 안 모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나쁘지 않은데 통장 잔고를 보면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매달 월급 날만 되면 이번 달엔 저축 좀 해야지 다짐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구조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평균 소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축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소비 습관은 흔하지만 치명적이죠. 이 습관들은 마치 작은 구멍이 난 물탱크처럼 여러분의 재산을 조금씩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작은 소비는 괜찮다는 착각. 모두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삽니다. 오늘도 피곤한데 커피 한 잔은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점심을 먹고 나면 왠지 입이 심심해서 디저트로 케이크 하나를 주문합니다. 점심 먹었으니 후식 정도는 괜찮아 하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또 들러 피곤하니까 음료수 하나를 집어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루에 1만 원은 그냥 사라지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커피 한 잔 값을 아낀다고 내가 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아낀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습관화된 무의식 소비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뇌는 작은 지출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5천 원, 1만 원 정도의 소비는 기억에도 남지 않죠. 이 정도 금액은 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4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해보죠. 많은 분들이 하루 4천 원이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매일 4천 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이죠. 1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계산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돈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연 7% 수익률로 10년만 굴려도 약 2천만 원을 넘깁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매달 12만 원씩 투자하면 첫 해에는 144만 원이지만 2년 차에는 그 144만 원이 불어나면서 새로운 12만 원과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이 지나면 단순히 144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잃는 구조가 문제인 셈이죠.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커피에 쓴 4천 원은 단순히 4천 원이 아니라 미래의 2만 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평균 직장인은 하루 3에서 5건의 작은 소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출근길 김밥, 점심 후 디저트, 퇴근 후 편의점 간식, 야식 배달 등이 더해지죠. 그럼 실제로는 커피 한 잔 수준이 아니라 적게는 월 30만 원, 많게는 월 60만 원 이상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작은 소비로 새어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투자했다면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10년 후에는 약 8,600만 원이 됩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죠. 아파트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초기 자금으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은 소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한 20만 원 이렇게 대충 답하죠. 하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쓴 돈의 절반 이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소비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난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작은 소비가 모이면 큰 소비가 되고 그 큰 소비가 여러분의 부를 축적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습관 보상 소비. 특히 20에서 40대에서 가장 흔한 소비죠. 보상 소비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힘들면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퇴근 후 오늘은 스트레스 많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월급날 이 정도는 나 자신에게 선물해도 되지. 주말엔 평일에 고생했으니까 쇼핑 좀 해야지. 이런 식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에서 40대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압박, 동료와의 경쟁, 업무의 과중함이 있고 집에 오면 가사와 육아, 인간관계의 피로가 기다리고 있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소비입니다. 실제로 20에서 40대가 가장 크게 돈을 쓰는 소비 중 하나가 보상 소비와 감정 소비입니다. 감정이 스트레스일 때 소비를 늘린다는 사실은 많은 통계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은 평소보다 30에서 50%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직장인의 월급은 세후 270만 원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로 월세 6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 2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필수 지출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달 보상 소비 비용만 20만,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었을까요? 스타벅스 플래너를 모으기 위해 거의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2만 원입니다. 힘든 날이면 신상 립스틱이나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지 라고 생각하며 한 달에 5만 8만 원을 썼죠. 직장 동료들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회식이나 술자리도 잦았습니다. 한 달에 2에서 3번, 매번 3에서 5만 원씩 지출했죠.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걸어갈 거리를 택시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택시 타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번,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가 택시비로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고생했으니까 라는 명분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방 하나 이렇게 매달 10만, 15만 원을 더 썼죠. 이렇게 계산해보니 월 270만 원 중에서 필수 지출 120만 원, 보상 소비 3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비상금이나 교재비, 부모님 용돈 등을 빼면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병원비가 생기면 그것마저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보상 소비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쓸 때는 시원하지만 다음날 카드가 말림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80만 원이네.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이 불안함은 다시 스트레스로 바뀌고 결국 또 소비하게 되는 악순환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소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했는데 그 소비가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구조죠. 마치 술을 마셔서 숙취가 생기고 그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상 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의 기준을 금액이 아닌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운동 목표를 지키면 여행을 간다. 일주일 동안 야식을 먹지 않으면 근사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보상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고 쓰는 돈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는 보상이니까 훨씬 만족스럽죠. 둘째, 보상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만 보상을 하니까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돈이 들지 않는 보상을 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쇼핑하러 가는 대신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곧 돈 쓰기라는 등식을 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남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습관. 요즘 가장 빠르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예쁜 카페,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과시를 보고 생긴 소비 충동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을 SNS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스크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죠.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순간만 선별해서 올리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는 대상이 진짜 실생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SNS는 누구나 자신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 올리죠. 평범한 삶보다 과시성 소비가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주말에 한번 맛집에 간 사람도 SNS에는 맛집 사진만 올립니다. 1년에 한 번 명품을 사도 SNS에는 그 명품 사진을 계속 올리죠. 이를 보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SNS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노출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노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교 소비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명품 가방을 샀더니 이번엔 신발이 필요하고, 신발을 샀더니 옷이 필요하고, 옷을 샀더니 여행도 가야 할 것 같죠. 명품 가방을 들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어색해 보이니까 옷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저렴한 식당에 가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찾게 되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가 친구로부터 멋진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그 가운이 너무 멋있어서 기존의 가구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가구를 모두 바꾸게 되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나의 고급 물건이 다른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게 만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소득은 분명한데 욕망은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은 끝이 없죠. 이번 시즌 신상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 유행하는 여행지, 욕망이 소득을 넘어설 때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예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새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정도는 있어야 나아 보이겠지라며 무리해서 할부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최신형 아이폰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24개월 할부로 월 6만 원 정도면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폰을 샀으니 케이스도 멋진 걸로 사야 했습니다. 5만 원짜리 가죽 케이스를 샀죠. 아이폰을 샀으니 에어팟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3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 보조 배터리도 필요했습니다. 10만 원짜리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샀죠. 아이폰과 에어팟을 샀으니 이제 애플워치도 있어야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애플워치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부족해서 월 구독료로 5천 원씩 추가로 나가게 되었죠. 결국 아이폰 하나를 사기 시작해서 200만 원 가까운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저축도 거의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 거죠. 본인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남들도 다 쓰니까 라는 이유로 돈을 쓴 겁니다. 비교 소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한 그룹은 소비가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SNS를 덜 보면 타인과 비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욕망도 줄어드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나도 명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나는 여행이 더 중요해?
명품 가방 대신 1년에 2번 여행을 가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빚 기반 소비.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는 습관입니다. 요즘 20에서 40대는 누구나 할부와 리스를 쉽고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할부 24개월이면 한 달 8만 원밖에 안 되네. 렌트로 사면 초기 비용이 없으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죠. 신용카드 회사와 렌탈 회사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월납, 무이자 할부, 초기 비용 제로 같은 마케팅 문구를 끊임없이 내보내죠. 하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와서 쓰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할부라는 건 결국 빚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미래에 갚을 거라고 약속하고 물건을 사는 거죠. 문제는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의 이 소비 패턴은 가장 위험한 빚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첫 차로 4천만 원대 SUV를 리스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차를 끌고 다니고 회사 주차장에 세워진 멋진 차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사회인이니까 차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스료 60만 원은 기본이고 여기에 보험료가 월 15만 원, 기름값이 월 20만 원, 주차비가 월 10만 원,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니 실제로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후 월급이 240만 원이었으니 월급의 거의 절반이 차에 들어간 셈이죠. 차를 샀으니 이제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브를 가면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식사비가 추가로 나갔죠.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를 해야 했고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신경이 쓰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결국 차 하나 때문에 월 12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월급 240만 원에서 차에 120만 원을 쓰면 남는 건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 식비 40만 원을 빼면 3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통신비, 교재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카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리볼빙을 돌리기 시작했고 빚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미래 소득을 담보로 소비하는 구조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월급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계속할 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죠. 빚 기반 소비는 한번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새 폰, 새 차, 신상 가구, 최신 노트북 모든 것을 할부로 사다 보면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이었던 할부금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어느새 월급의 절반 이상이 할부금을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스스로 끊는 결과가 됩니다. 할부금을 갚느라 저축을 못하고 투자를 못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할 여유도 없어집니다. 결국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4가지 소비 습관을 고치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돈이 새는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말은 쉽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해드리죠. 첫째, 소비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기록은 의식화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 썼어? 물어보면 글쎄, 많이 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라고 답하죠. 가계부를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요즘은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앱들이죠. 한 달만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평균 20에서 30%의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록을 하면
이번 달에 커피값으로 10만 원을 썼네. 다음 달에는 좀 줄여야겠다. 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죠. 의식하지 못했던 소비가 의식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상 소비를 줄이고 자기 성장에 보상하는 구조로 바꾸면 돈이 모일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해야지가 아니라 한 달 저축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로 바꾸는 거죠.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지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외식비를 20만 원 이내로 줄이자. 커피값을 5만 원 이내로 줄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비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된 소비, 의미 있는 소비가 되는 거죠. 똑같이 5만 원을 쓰더라도 충동적으로 쓴 5만 원과 목표를 달성한 후 쓴 5만 원은 만족도가 전혀 다릅니다. 셋째,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바꿉니다. SNS 속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도 모르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 삶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저 화려한 한 장면만 보고 부러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나의 경제적 삶은 나의 소득, 나의 능력, 나의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나보다 올해 내가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작년에는 저축을 전혀 못했는데 올해는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재정 목표를 세워보세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내 통장에 얼마가 있기를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넷째, 빚 기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가구, 가전, 가능한 한 현금 기반 소비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의 편리함을 버리고 미래의 안정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부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편리함의 대가는 이자와 수수료 그리고 재정적 자유의 상실입니다. 만약 현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건 아직 그것을 살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사세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처럼 현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것들은 충분히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동안 저축해서 현금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게 되고 이자 부담도 없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에서 40대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작은 소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 감정으로 소비하는 습관, 타인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습관, 미래를 저당 잡는 빚 소비 습관, 이 네 가지를 고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쓰는 만큼 가난할 수 있고 평범한 월급을 받아도 잘 관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계부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오늘 하루 쓴 돈을 기록해보세요.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해보세요. 할부로 사려던 물건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6개월 후에 현금으로 사도 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4,000원을 아끼는 것이 10년 후 2천만 원을 만들고 한 달에 3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10년 후 5천만 원을 만듭니다. 복리의 힘은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지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그때 그 글을 읽고 변화를 시작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